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신도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이 채널은 저희 미용실에 오시는 단골 고객님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이 채널에 올라오는 사연들이 재밌다면서 저에게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퇴근 후에 집에서 짬짬이 재미있게 듣기만 하다가 저도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털어놓고 싶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한번 결혼을 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타들어가는 기분이고 아버지한테 못 볼 꼴 보여드려서 죄송한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사연을 적어보내면서 남아있는 앙금을 모두 털어내고 싶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3살 때까지는 전원주택의 부잣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항상 친할아버지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을 말씀해주고는 하셨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노름이랑 여자에 빠져서 사느라 돈 다 날려먹지만 않았어도 너희 아빠가 저렇게 고생은 안 할 텐데. 할아버지가 노름에 빠져 사셨고 모든 재산을 탕진한 후에 세상을 뜨셨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으며 저와 제 동생을 먹여 살리느라 공사장부터 시작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어요. 퇴근한 아버지의 손을 잡아보면 항상 거칠게 군살이 돋아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같이 살다가 가난한 집에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저희와 아버지를 버린 후에 집을 나갔습니다. 정말 매정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처음에는 그리워하다가 원망하면서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 빈자리를 제가 채워야 했어요. 어린 나이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3살 터울 동생을 돌봤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셨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도 얼른 어른이 되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발목을 접지르는 바람에 2주간 집에만 계신 적이 있어요. 그때 쌀통에 쌀도 다 떨어져서 저는 동생과 함께 주변 이웃분들에게 쌀을 얻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면 한 주먹씩 쥐어서 주시며 불쌍하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어린 놈들이 고생이네. 너희 엄마는 벌 받을 거야. 반찬도 좀 줄까? 주시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나중에 꼭 갚아드릴게요. 괜찮아. 갚기는 뭘 갚어, 이웃끼리. 잘 들고 가라. 그렇게 동생과 함께 얻어온 쌀로 밥을 지어서 억지로 끼니를 때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유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얼른 나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아버지에게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괜찮아요. 아빠 발목 아픈 게 속상해서 그렇지. 아빠 조금만 고생하시면 제가 어른 돼서 꼭 아빠 짐 덜어드릴게요. 우리 유진이가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애어른이 다 됐네. 아빠가 미안해. 아빠 얼른 나을게. 정말 괜찮아요. 아빠 걱정하지 말아요. 천천히 나아도 돼요. 서진이 너도 괜찮지? 누나. 아빠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아빠 호. 없는 살림이었지만 저희 세 식구는 그 와중에도 서로를 위해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크지 않는 체구에 몸쓰는 일을 하셔서 항상 이곳저곳 아픈 곳이 많았어요. 그래도 저희 앞에서는 아프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때 아파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낼 때야 아빠가 몸이 안 좋으시구나 짐작할 뿐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저 아버지가 철인같이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노력하셨지만 저희 남매는 반지하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생 때까지 저는 다른 집들도 다 곰팡이가 벽지에 다 피어있는 줄 알고 살았어요. 중학생이 되고 나서 친구네에 한번 놀러 갔다가 깔끔하고 환한 집안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친구 방에는 피아노도 있었습니다. 신기해서 눈이 땡그레져서 구경하고 있는데 친구 어머니가 피자를 만들어 주셔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먹었어요. 어머, 유진아, 왜 울어?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해주는 음식 먹어본 적이 없어서. 아이고, 어린 게 가엾네. 맛있게 먹어. 자주 놀러와. 아줌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네, 이 피자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피자 만들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나중에는 꼭 그런 집에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상고를 갔습니다. 얼른 졸업해서 취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보다 3살 어렸던 동생은 공부를 잘했어요. 따로 공부를 시킨 것도 아닌데 항상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동생은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집에서 뒷바라지를 해줄 수 없다는 생각에 공부를 놓을 결심까지 했었어요. 하지만 그런 동생을 제가 잡아주었습니다. 서진아, 너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해. 누나가 돈 벌어서 너 문제집 값은 대줄 수 있어. 그리고 열심히 해서 서진이 너 대학 입학금까지 마련하도록 힘써볼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알았지? 누나도 힘들 텐데. 나 그냥 공부 안 하고 누나처럼 상고 졸업해서 취업이나 할래. 네가 그러면 누나 속상해. 서진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이렇게 뛰어난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아픈 사람들 다 치료해주고 싶어. 정말? 완전 멋진 목표를 갖고 있었네. 근데 무슨 취업이야? 너 꼭 그 꿈 이뤄. 누나는 헤어 디자이너가 꿈이야. 누나도 누나 꿈 이룰 테니까 우리 열심히 하자. 누나. 알았어. 누나, 우리 꼭 꿈 이루자. 동생과 저는 늘 서로를 응원해 주었어요. 저는 상고를 다니면서 지원을 받아서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름만 대면 아는 꽤 유명한 미용실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손님 머리를 감겨드리고 바닥 청소를 하는 게 전부였지만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체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는 번 돈을 모두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일을 하셨지만 할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고 저희를 키우느라 드는 생계비 때문에 이사도 못 가고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돈을 벌면서 첫 번째 목표로 그 반지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사를 목표로 하고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낮에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서 좀 더 넓고 지상에 위치한 빌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어요. 동생은 머리도 좋았고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한 덕분에 의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입학 후에 과외를 하면서 본인 용돈 벌이를 했어요. 동생이 혼자 자취를 하면서 본인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되자 저는 한시름 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진아, 힘들면 누나한테 말해. 누나가 용돈 줄게. 됐어, 누나. 누나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 줄 다 아는데. 내 앞가림 이제 내가 할게. 이제 누나를 위해서 살아. 그리고 나 의사 되면 누나한테 보답할 거야. 보답은 무슨? 됐어. 너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누나한테 보답하는 일이야. 저는 미용실에서 열심히 일했고 손재주도 있던 덕분에 차근차근 디자이너로서 일하며 단골 손님도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 빚을 다 갚았는데도 제가 혼자 버는 게 안타까우셨는지 계속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26이 되던 해 단골 손님으로 자주 오던 손님에게 고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우대가 멀쩡하고 사람이 다정하게 말도 잘 걸어줘서 저도 호감이 있기는 했어요. 유진 씨,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요? 비밀인데요? 사실 그때까지 한 번도 남자를 사귄 적이 없어서 저는 부끄러운 생각에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이, 없으시면서. 저 어때요?
저랑 한번 만나보실래요? 네? 갑자기요? 머리하러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불편할 거라는 생각 안 하셨어요? 당황해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손님이라서 부드럽게 거절을 했어야 했다는 생각은 나중에야 들었어요. 제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괜찮아요. 저도 당황해서.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손님은 꾸준히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어요. 단골 고객이라서 연락을 차단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그 사람과 저는 결국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뭣도 모르는 쑥맥이어서 그저 저를 좋다고 하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아버지가 하시는 큰 고깃집에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결혼할 때 아버지가 가게를 물려주신다는 말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아무 의심도 없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연애를 할 때 본인이 치장하는데 돈을 많이 썼어요. 그때는 콩깍지가 씌어서 잘 꾸미는 남자친구가 보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욱 씨는 참 멋쟁이야. 이 옷은 어디서 샀어? 이거? 내가 자주 가는 땡땡인데, 알지? 그 명품. 신상이 나오면 나한테 문자로 알려주거든. 그래서 가서 샀지. 와, 그런 것도 있어? VIP 뭐 그런 건가? 신기하다. 나는 항상 보세옷만 사 입어서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네. 으이그, 우리 유진이 내가 근사한 선물 한번 해줘야겠네. 귀여워, 정말. 아니야. 나는 비싼 옷 사는 거 못해. 그냥 편한 게 좋아. 그래? 넌 참 검소하다. 난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번에 차도 바꾸려고. 차? 지금 타는 차도 멀쩡하잖아. 지금 차는 경차라서 가오가 안 살잖아. 내 나이도 이제 20대 후반인데. 차 살 돈은 있어? 솔직히 부모님 식당에서 일하면서 돈 모으기 빠듯하지 않아? 유진아, 우리 식당 어마어마해. 규모도 크고 돈도 많이 버셔. 그리고 내가 모은 돈 날 위해 투자하는 건데 뭐. 아무튼 나 차 바꾸면 여행 가자. 그때는 정말 부자 부모님 손에서 자라서 부족함이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절대 없는 사람이 그렇게 흥청망청 쓰고 살 거라고는 제 상식에서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1년을 연애하고 그 사람이 저에게 먼저 청혼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해두기는 했지만 결혼 비용으로 쓸 만큼 돈이 많지는 않았어요. 혼수를 해가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신 아버지와 아직 대학에 다니는 남동생을 두고 결혼을 하는 것이 꺼려졌어요. 그래서 청혼을 받고 나서 얼떨떨한 채로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당시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닥달을 했어요. 유진아, 너 주려고 산 반지가 쓸쓸하게 날 쳐다보고 있어. 이제 대답해줘. 내가 사실 아직 결혼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저는 결국에는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일단 결혼식은 미루더라도 혼인신고라도 먼저 하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 우리 신혼집은 어떻게 하고, 신혼집은 구할 수 있어? 그럼 내 앞으로 된 빌라 하나 있어. 거기서 살면 되지. 철없이 해맑게 말하는 남자친구의 말에 저도 그만 웃으며 넘어가 버렸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는 얼른 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소망도 있었거든요. 어차피 그 사람과 결혼할 거면 빨리 가정을 이루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바로 둘이서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해버렸어요. 정말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에 와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미쳤던 것 같아요. 어리기도 했지만 뭐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던 것 같네요. 남자친구와 저는 그렇게 어른들에게 말도 없이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저희는 양가 부모님을 함께 만나기로 했어요. 상견례를 하기로 한 날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고깃집에 가게 되었어요. 미리 가봤어야 했는데 식당이 예상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더라고요. 남자친구는 항상 거들먹거리며 말했는데 그것과는 한참 달라서 저는 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식당에 도착하자 시부모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정욱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돈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상외로 작은 식당을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손님이 한 테이블도 없더라고요. 손님이 없네요. 저희 상견례 한다고 일부러 손님 안 받으신 건 아니죠? 저희 아버지의 물음에 당시 예비 시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손님들 올 시간이 아니라서 좋은 식당 갈 걸 괜히 여기서 만나자고 했나? 아이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그런데 고깃집인데 고기를 주지 않더라고요. 외부에서 사온 음료를 앞에 두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애들이 결혼식은 추후에 올린다고 하고 정욱이 앞으로 빌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신혼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그 말에 저희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그래도 식은 올려야 할 텐데 제가 어떻게든 도와서 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말씀에 남자친구가 대답했어요. 아버님,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아직 어리니까 30 전에 식 올리면 되죠. 우선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허락해 주실 거죠? 그건 좀 그렇지 않나? 실은 이미 혼인신고 마쳤습니다. 아버지는 그 인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눈치였어요. 벌써 혼인신고까지 했다고? 왜 그렇게 빨리? 유진이가 도망갈까봐 제 마음이 급해져서요. 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보셨어요. 어쩐지 죄송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자리를 마친 후에 저는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러 고깃집에 갔습니다. 고깃집에서 오랜만에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고기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어요. 그런데 통 먹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아빠, 왜 이렇게 못 드세요? 우리 오랜만에 외식하는 건데 맛있게 드세요. 그래. 근데 내가 이가 안 좋아서 씹지를 못하겠네. 뭐라고요? 아빠 이 어디가 안 좋은데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내가 무거운 거 옮기고 그런 일 하면서 이를 꽉 깨물고 하다 보니까 괜찮아. 앞니로 씹으면 돼.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장 아버지를 모시고 치과에 가려고 했어요. 아빠, 당장 치과 가요. 제가 치료비 드릴게요. 아니다. 나중에 내가 돈 벌어서 할게. 치과 가면 돈 많이 깨질 텐데. 너 결혼도 해야 하잖아. 혼수도 준비해야 하고. 내가 도와주면
식도 올릴 텐데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식 안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아이, 속상하게 진짜. 아빠, 그러지 말고 우선 치료받게 치과 가봐요. 그날 저는 바로 아버지를 모시고 치과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양쪽 어금니 6대가 못 쓸 만큼 깨지거나 썩어 있고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버티셨나요? 치통이 심하셨을 텐데. 아니에요. 진통제 먹으면 하나도 안 아팠는데. 괜찮아요. 오늘은 신경치료까지만 하고 계세요. 임플란트는 아무래도 돈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따님분이랑 상의를 하셔야겠네요. 아유, 치료 안 해도 되는데. 그날은 가장 심한 이의 충치만 치료했어요. 그 지경까지 되도록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당장이라도 임플란트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금니 외에도 치료를 다 하려면 대략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결혼이고 뭐고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결혼 안 할래. 그냥 아빠 모시고 살아야겠어요. 유진아, 그런 말 하면 아빠 속상해. 너 좋아하는 사람이랑 가정 이루어서 살아야지. 이미 혼인신고도 마쳤다면서. 아빠 괜찮아. 먹는데 아무 지장 없어. 내가 왜 혼인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말어. 아빠야말로 속상하려고 하네. 이서방이랑 잘 살아. 아빠 고기 좋아하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사는데 내가 그런 아빠를 혼자 두고 어떻게 가요. 아빠, 제가 돈 모아서 꼭 아빠 임플란트 다 해드릴게요. 조금만 참아요. 치료 다 하면 내가 맨날 고기 사드릴 거야. 아유, 그래. 그러자. 우리 유진이, 응? 울지 말고 결혼 준비 잘하고. 그 일이 있은 후 한 달 뒤에 저는 무거운 발을 이끌고 남자친구가 아닌 혼인신고로 남편이 된 사람의 집 주소로 찾아가게 됐어요. 그렇게 신혼집이 마련되어 있다고 호언장담해서 저는 그래도 살만한 곳인 줄 알았는데 20년도 넘은 빌라의 반지하였습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유진아, 왔어? 얼른 집 내려. 설마 여기야? 왜? 우리 둘이 시작하기에는 괜찮지 않아? 어린 시절 반지하를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겨우 탈출했는데 결혼을 하고 다시 반지하에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까마득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반지하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월세였습니다. 완전히 사기 결혼을 당한 기분이었어요. 울컥한 제가 말했어요. 왜 진즉에 말 안 했어? 정욱 씨가 말한 것 중에 진짜가 하나도 없잖아. 왜 날 속였어? 유진아, 서운하게 왜 그래? 우리 둘이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됐지. 같이 살아가면서 열심히 돈 모아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 나 너 놓치기 싫었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내가 평생 반지하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또 반지... 미안해. 내가 열심히 할게. 나 한 번만 믿어줘라. 빌면서 그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저는 둘이 열심히 벌어서 잘 살면 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저는 바로 아버지 임플란트를 해드리기 위해 한 달에 150만 원씩 적금을 들었어요. 제 월급의 반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당장 아버지 치아를 치료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당시 저는 치과에서 아버지의 다 썩고 빠져버린 치아를 본 충격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로 바빠서 얼굴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과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놀라서 바로 저희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유진 누나 동생 김서진이에요. 반가워요. 의대 다닌다면서요? 야, 이 정말 멋있다. 그럼 이제 내가 매형이 되는 거네. 처남, 정말 반가워요. 예, 진작에 뵀어야 했는데 이제야 뵙네요. 제 동생은 저희 집에 와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아 보였어요. 제 동생도 반지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동생의 마음을 눈치채고 제가 선수를 쳤습니다. 서진아, 누나랑 매형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좋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원래 신혼은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 매형은 무슨 일 하세요? 나 부모님 식당에서 일하는데 곧 물려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처남. 내가 누나 행복하게 해줄 거니까. 동생은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다가 아르바이트를 가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매형, 그럼 저희 누나 잘 부탁드릴게요. 누나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무슨 일 있겠어? 괜찮아. 우리 서진이 공부하고 일하느라 힘들었겠네. 누나가 용돈 좀 줄까? 아니야. 내가 바빠서 아버지한테도 못 가보고. 조만간 같이 밥 먹자. 나 갈게. 동생이 떠난 후 남편은 싱글벙글해서 의사처남도서 든든하다느니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말이어서 남편과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장을 다 봤는데 돈을 낼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정욱씨, 카드 없어? 나 지갑 안 가지고 왔는데. 유진이 네가 계산해. 우선은 제가 계산한 뒤에 생활비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 밥을 차려 먹고 같이 커피를 마시며 저는 한 달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월세 50에 이런저런 공과금이랑 생활비 하면 한 달에 120은 기본으로 필요하겠다. 각자 60씩 내기로 하자. 60이나? 너 돈 많이 벌잖아. 나 아직 식당 운영하는 건 아니라서 돈 없는데.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나 그리고 아버지 임플란트 해드려야 해서 적금 붓고 있어. 생활비는 반반씩 내야지. 너는 결혼을 했으면 새로운 가정에나 신경 쓰지. 아버님 임플란트는 왜 해드리냐? 그 말을 듣고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은 했어도 우리 아버지야. 평생 일만 하시면서 사시느라 치아가 다 못 쓰게 되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지. 당신이 해드리는 거 아니면 딴소리 하지 마. 알았어. 뭘 그렇게 소리까지 지르냐. 아무튼 생활비는 내가 이 집 해왔으니까 네가 좀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해. 그때부터 저는 남편에게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놈의 코딱지만한 식당 물려받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데? 당신 일하기나 해? 유진아, 벌써부터 잔소리야? 알았어. 생활비 내면 되잖아. 벌써부터 싸우지 말자, 우리. 남편은 애교로 상황을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했다가는 제가 화를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쉴까 말까 하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돌아오면 남편은 탱자탱자 집에서 TV를 보며 맥주나 마시고 있었어요. 집에 없는 날에는 혼자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갔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한량도 그런 한량이 없었어요. 그나마 생활비는 결혼 후 3달까지는 주더니 그 이후로는 뚝 끊겼습니다. 불만만 쌓여가던 어느 쉬는 날에 남편과 남편 차를 타고 마트에 갔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차를 좋아했어요. 인터넷으로 차를 검색해보는 게 취미였습니다.
그러면서 차를 바꿔야겠다고 매번 이야기를 했어요. 아, 이놈의 똥차. 이제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왜? 잘만 굴러가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다들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더라고.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 사람이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거지. 뭘 비교를 하고 그래. 그래도 당신 그런 허튼 생각하지 말고 생활비 벌 궁리나 해. 도대체 일을 하고 있긴 한 거야? 또 그 소리야? 나 일해. 아버지 식당 가서 일하고 있다고. 근데 왜 돈이 없어? 지금 몇 달째 나 혼자서 당신 통신비부터 월세까지 다 감당하고 있는 거 알지? 알았어. 제가 남편의 벌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은 회피하느라 바빴습니다. 붙잡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저도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럴 여력도 없었어요. 점점 그 사람에게 실망만 하게 되었고 결혼을 후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쇼윈도 부부처럼 지내며 어느덧 결혼한 지 1년이 되던 날에 저는 드디어 적금으로 아버지의 치아 치료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쉬는 평일에 적금을 깨서 아버지에게 드리려고 신이 났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유진아. 아버지 잘 지낸다. 요즘에 바빠서 통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이는 어때요? 괜찮아. 가끔씩 쑤시기는 하는데 진통제 먹으면 금방 낫는다. 아버지, 저 내일 적금 만기예요. 그걸로 아버지 치아 치료 싹 해드릴게요. 뭐?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쓰냐. 너희 사는데 보태.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지금 너무 신나요. 아버지 치아 다 치료하면 우리 맛있는 고기 먹으러 가요.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돌아온 남편이 밖으로 나와보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잠깐 나와봐. 보여줄 게 있어. 뭔데? 저는 귀찮은 마음으로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웬 고급 승용차가 한 대 서 있고 그 앞에서 남편이 싱글벙글 웃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무슨 차야? 유진아, 고마워. 네 덕분에 나 차 바꿨어. 뭐? 내 덕분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너 모아둔 적금으로 내가 차 바꿨는데 어때? 잘했지?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가슴을 후려치며 말했어요. 당신 정말 미쳤어.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알고 그런 짓을 해. 왜? 너 돈 많이 모아놨더라. 그거 나 차 바꿔주려고 모은 거 아니야? 내가 항상 차 바꾸고 싶다고 말했잖아. 그거 우리 아빠 임플란트 해드릴 돈이야, 인간아. 어떻게 할 거야? 당장 물러. 모르긴 어떻게 물러. 이미 다 계약도 하고 돈도 지불했는데. 아버님 이빨은 나중에 치료해 드리자. 제가 아무리 때리고 난동을 피워도 해맑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나 당신이랑 이제 못 살겠어. 이렇게 무책임한 인간이랑 내가 어떻게 살아? 이혼하자. 이혼? 내가 이혼을 왜 해? 절대 못하지. 유진아, 고작 이 차 한 대 뽑은 것 가지고 이혼이 웬 말이야. 흥분을 좀 가라앉혀봐. 고작? 그 돈이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우리 아버지 좋아하시는 고기 맛있게 드시는 거 보고 싶어서 임플란트 치료해드리려고 열심히 모은 돈이라고. 당신이 결혼해서 뭘 했어? 그렇게 철없는 남편을 믿고 덥석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산 저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남편은 당황했는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유진아, 미안해. 일단은 집에 들어가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도저히 못 참아. 저는 그 길로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살림을 등한시하고 제 적금을 몰래 깬 증거를 다 가지고 갔어요. 변호사는 제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혼 소장이 나왔다는 소식에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가서 소장을 받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더니 남편은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전혀 깰 기미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자는 모습이 어찌나 얄밉던지. 저는 차 키를 가지고 나가서 그대로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던 폐차장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을 한 후에야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아직도 자니? 유준아, 왜? 우리 아버지 일하는 곳 알지? 모르는데? 주소 찍어줄 테니까 얼른 와. 내가 준비한 게 있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자 잠시 후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유진아, 나 차가 없는데? 네가 가지고 갔어? 그놈의 차 내가 가지고 왔거든? 재밌는 거 보여줄 테니까 얼른 와. 너 설마 하지 마. 내가 뭘? 얼른 와.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일하시는 폐차장에 남편의 차를 폐차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새 차를 왜 폐차하냐고 놀라서 물으셨고 저는 남편과 살면서 겪은 일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도 화가 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그놈의 새끼 정말 내가 가만 안 둬. 아버지, 제가 죄송해요. 제가 잘 처리할게요. 그래, 알았어. 이 말소 처리하고 그 자식 오면 바로 폐차할게. 그리고 30분 후쯤에 남편이 헐레벌떡 폐차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이미 문을 부수고 폐차를 진행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걸 본 남편이 기겁을 해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멀쩡한 차를 왜 다 부수는 거예요? 그거 제 차예요. 그만하세요. 남편이 소리를 지르자 아버지가 망치를 들고 남편 앞으로 다가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 자식, 우리 유진이 고생시키고 네놈 실속만 차리고 살려고 했어? 아버지의 말에 껌뻑 기가 죽은 남편은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빌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장인어른, 죄송해요. 제발 그만두세요. 이미 소용없어.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차를 부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통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버지를 말리려고 다가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에게 저는 이혼 소장을 집어던졌습니다. 유진아, 장인어른 좀 말려봐. 저 멀쩡한 차를 아까워서 어떻게 해. 어차피 내 돈으로 산 거잖아. 이 거머리 같은 자식아. 이거나 받아. 이게 뭐야? 이혼 소장? 그래. 이혼 소송 준비나 제대로 해라. 어차피 질 테지만. 유진아, 내가 너랑 이혼을 왜 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웃기지 마. 내가 속아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도저히 못 참아. 그게 어떤 돈이라고 함부로 손을 대? 너희 부모님 식당도 다 망해가고 있더라. 내가 알아봤거든.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 결혼했으면서 이제 와서 뭐? 위자료 준비나 제대로 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받아낼 테니까. 그리고 저는 혼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서 제가 산 혼수와 제 짐들을 용달차에 실어서 바로 아버지 댁으로 옮겨두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셔서 알게 되었는데 남편은 내내 서서 폐차하는 차를 한참 멍하니 바라보다가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은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이제 와서 속아 넘어갈 리가 없었어요. 저는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벌며 아버지 치과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괜찮다고 극구 사양하셨지만 제가 열심히 설득한 후에 치과를 다니셨어요. 빚을 지는 게 싫어서 적금을 다 넣고 치료를 해드릴 생각이었는데
전 남편의 파렴치한 짓 때문에 그럴 수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저는 카드 할부를 받아서 아버지 치과 치료에 돈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소송 끝에 저는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돈이 없다며 위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나 너에게 줄 돈 하나도 없어. 위자료 못 줘.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그렇게 해, 그럼. 강제 집행 신청하면 되거든? 그렇게 소송을 당하고도 범 무서운 줄 모르니? 야, 유진아, 너 멀쩡한 내 차 네가 다 부셨잖아.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야? 그게 왜 네 차야? 내 돈 주고 네가 멋대로 산 내 차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강제 집행 당하기 전에 얼른 위자료 지급해. 신랑이 끝에 저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과 관련된 흔적을 다 지우고 싶어서 다니던 미용실을 그만두고 당시 동네 헐값으로 나온 상가의 분양을 받아서 제 이름으로 된 미용실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 인간과 이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은 세월이 흘렀네요. 다행히 제 미용실은 고객들이 늘어갔고 지금은 확장해서 직원도 두고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정형외과 의사가 되어서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같은 의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조카도 낳았습니다. 조카가 이제 3살이 되었는데 조카 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치과 치료를 안전하게 잘 마치셨어요. 임플란트를 해서 튼튼해진 어금니를 갖게 된 아버지에게 제가 한우를 사드렸습니다. 한우를 드시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유진아, 내가 딸 덕분에 이렇게 호강을 다하네. 고마워. 아빠도 참. 아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는 쉬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저랑 행복하게 살아요. 나 아직 건강한데? 일해야지. 아빠, 제발, 딸 소원. 이제 쉬면서 편하게 사세요. 우리 서진이도 의사 돼서 아버지한테 효도한다고 저렇게 난린데 우리 마음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자식들 생각하면서 내가 열심히 놀아볼게. 진짜죠?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일하지 마세요. 등산 같은 거 어때요? 밥 먹고 등산화 사러 가요. 아빠 운동도 할 겸 등산 좋잖아요. 그래, 알았어. 나도 이제 아들, 딸 덕 보면서 살아보자. 저는 지금 신도시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등산을 가실 때 저도 가끔 따라서 가고 있어요. 어린 날의 실수로 인간 이하의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겪었네요. 이혼을 한 후에는 남자 만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그렇게 물려받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식당은 폐업을 했다는 소식을 건너 듣게 되었어요. 본인의 겉멋에만 취해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애초에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훌훌 털고 잘 지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아버지에게 효도하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왜 저러고 살았대 하면서 답답하게 들으셨던 여러분,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은 야무지게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